그녀가 제게 준 시집이 멈춰섰습니다. 뒤돌아보면 35년간 살아온 모든 것이 있었고 앞으로 나아가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북한 중앙당 기술연구소 엘리트였던 박진우에게 개성공단에서의 석 달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남한 사람들은 적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웃었고 함께 밥을 먹었고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그가 배워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는 더 이상 예전의 박진우가 아니었어요. 감시와 검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 한 번이라도 사람답게 살기 위해 그는 모든 걸 걸고 강을 건너기로 결심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박진우입니다. 올해 35이고요. 평양공업대학을 졸업한 후 중앙당 기술연구소에서 13년간 일해온 기술자예요. 제가 개성공단 파견 명령을 받았을 때는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동료들 사이에서도 부러워하는 분위기였거든요. 남측과의 기술교류 담당자로 선발된다는 건 당에서 저를 깊이 신뢰한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사실 그 전까지 저는 평범한 기술자였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고 8시 반에 연구소에 도착해서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주말에도 자주 나와서 일했고 휴가도 거의 쓰지 않았어요. 모범적인 당원이자 성실한 기술자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제 아파트는 평양 시내의 고층 아파트 15층에 있었어요. 엘리트들이 사는 동네였죠. 작지만 깔끔한 투룸이었는데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부모님은 같은 아파트 단지 다른 동에 계셨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뵈었어요. 그것도 대부분 의례적인 안부 인사 수준이었어요.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대학 동창 몇 명과 가끔 술을 마시긴 했지만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어요. 정치적으로 민감한 얘기는 피했고 개인적인 고민도 털어놓지 않았어요. 그게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결혼에 대한 압박도 있었어요. 부모님은 물론이고 직장 상사들도 언제 결혼하느냐고 물어봤어요. 하지만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연애를 해본 적도 거의 없었고요. 그저 일에만 집중하며 사는 게 편했어요. 복잡한 관계는 피하고 싶었거든요. 그런 제게 개성공단 파견은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 몰랐어요. 단순히 남측 기술을 배워서 우리 체제에 활용하는 업무라고 생각했어요. 몇 달 다녀와서 보고서 쓰고 승진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정도의 생각이었어요. 출발 전 일주일간의 특별 교육이 있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속됐어요. 남측 자본주의자들의 위험성과 그들의 교활한 음모에 대해 철저히 교육받았어요. 그들은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우리 사회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였어요. 교육 담당자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가며 설명했어요. 남측 사람들이 어떻게 접근해 올 것인지, 어떤 유혹을 할 것인지, 어떻게 사상적 동요를 일으킬 것인지 하나하나 알려줬어요. 저는 열심히 메모하며 들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물질적 풍요로움에 현혹되지 말라는 당부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남측의 화려한 상품들이나 편리한 시설들을 보더라도 그것이 인민을 착취해서 얻은 더러운 결과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였어요. 자본주의의 겉모습에 속지 말고 그 본질을 꿰뚫어 보라고 했어요. 저는 작은 수첩 하나를 받았어요. 개성공단에서의 모든 경험을 기록하라는 지시였어요. 누구와 무슨 말을 나눴는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은 없었는지 모두 적어야 했어요. 그 수첩을 받아든 순간 저는 제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감시자 역할도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개성공단에 도착한 첫날, 저는 남측 기업 사무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적들의 소굴에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긴장이 됐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고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문을 열기 전에 한 번 더 깊게 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본 광경은 예상과 전혀 달랐어요. 교육받을 때 상상했던 삭막하고 경직된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활기차고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모두들 밝게 웃으며 일어나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위협적이거나 차갑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것 같았어요. 김태수라는 생산관리팀 과장이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나이는 저와 비슷해 보였는데 눈가에 웃음주름이 있었어요. 자주 웃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북에서 만난 간부들의 딱딱하고 차가운 악수와는 달랐어요. 처음 오는 거냐며 불편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하더군요. 북에서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말이에요. 대부분 지시만 내리고 복종만 요구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제게 배정된 사무실은 작지만 아늑했어요. 책상과 의자, 컴퓨터가 준비되어 있었고 창문 옆 자리라 햇빛이 잘 들어왔어요. 책상 위에는 작은 화분도 하나 놓여 있었어요. 누군가 신경 써서 준비한 게 느껴졌어요. 북에서는 이런 세심한 배려를 받아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김 과장은 컴퓨터는 제 전용이라고 했고 커피나 물은 자유롭게 마시라고 했어요. 자유롭게라는 말이 자꾸 반복됐어요. 북에서는 물 한 잔도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자유라는 단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쓰이는 게 신기했어요. 첫날 아침에는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어요. 회사 소개와 업무 설명을 받았는데 분위기가 정말 자유로웠어요.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 하라고 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반복해서 설명해 주겠다고 했어요. 북에서는 한 번 설명한 걸 다시 묻는 게 쉽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점심시간이 되자 김 과장이 같이 식당에 가자고 했어요. 저는 따로 도시락을 받기로 되어 있다고 했지만 그는 식당에서 같이 먹는 게 좋다고 하더군요. 혼자 먹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먹는 게 맛있다면서요. 그런 말을 들어본 게 언제였나 싶었어요. 식당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남측 직원들과 북측 직원들이 섞여서 앉아 있었는데 분위기가 어둡거나 긴장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사람들이 편안하게 대화하며 식사하고 있었어요. 정치적인 얘기보다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북측 인원 전용 도시락을 받아 한쪽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혼자 조용히 먹으려고 했는데
한지수라는 통역사가 다가와서 같이 앉자고 하더군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미소가 참 자연스러웠어요. 억지로 짓는 웃음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는 미소 같았어요. 혼자 먹으니까 쓸쓸해 보인다며 자리에 앉았어요. 쓸쓸해 보인다니요. 제가 쓸쓸해 보였나요? 저는 혼자 있는 게 편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쓸쓸해 보였나 봐요. 그런 관점으로 저를 본 사람이 있었나 싶었어요. 그녀는 제가 평양에서 왔다며 거기 날씨는 어떠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냥 춥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오늘은 정말 날씨가 좋다며 창밖을 가리키더군요. 확실히 햇빛이 따뜻했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바람도 부드럽게 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날씨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다는 게 말이에요. 북에서는 날씨 얘기도 조심스러웠어요. 가뭄이라고 하면 정책을 비판하는 것 같고 너무 춥다고 하면 불만을 표현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날씨가 좋다고 말할 수 있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오늘 날씨가 좋다는 말을 입 밖에 냈어요. 그런 말을 하면서 느끼는 감정이 새로웠어요. 단순한 관찰을 그냥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런 소소한 대화가 이렇게 편안할 수 있다는 것도요.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와서 저는 작은 창문을 열고 하늘을 봤어요. 별이 보였어요. 평양에서도 별은 봤지만 오늘 본 별은 왜인지 달랐습니다. 더 밝아 보였어요.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았어요. 같은 하늘인데 왜 다르게 느껴질까요? 저는 수첩에 첫날의 기록을 적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뭘 써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의심스러운 건 없었거든요. 오히려 예상과 너무 달라서 당황스러웠어요. 적대적이거나 위험한 분위기가 전혀 없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친절했어요. 결국 저는 간단하게만 적었어요. 남측 직원들과 첫 대면, 업무 오리엔테이션, 식당에서의 식사 등등 사실적인 내용만요. 감정적인 부분은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어요. 예상과 달랐다고 쓸 수도 없고 친절했다고 쓰기도 애매했거든요. 이틀째부터는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됐어요. 기술교류 회의에 참석하게 됐는데 그 분위기가 정말 이상했어요. 북에서의 회의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누군가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나머지는 듣기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모두가 자유롭게 발언했어요. 회의실 분위기부터 달랐어요. 북에서는 보통 위계 질서대로 앉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편한 자리에 앉으면 됐어요. 커피나 물도 자유롭게 마실 수 있었고 중간에 화장실에 가는 것도 자유로웠어요. 회의 진행 방식도 새로웠어요. 사회자가 있긴 했지만 독재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양한 의견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했어요. 아무도 명령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 제안하고 토론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방식이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나이 어린 사원도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거였어요. 북에서는 경력과 나이 순으로 발언권이 정해져 있었는데 여기서는 달랐어요. 좋은 아이디어면 누가 냈든 상관없이 진지하게 검토했어요. 김 과장이 제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어요. 제 의견을 묻는다니요. 저는 당황했어요. 북에서는 회의에서 의견을 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대부분 윗사람이 정한 방향을 따르라는 시기였는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기술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안전한 답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김 과장은 좋은 지적이라며 제 의견대로 해보자고 하더군요. 제 의견대로요? 저는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다른 사람들도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입이나 마찬가지인 제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서는 계급이나 경력보다 아이디어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았어요. 그런 분위기가 낯설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한지수가 제게 다가와서 오늘 회의에서 좋은 의견을 많이 냈다고 하더군요. 좋은 의견이라니요. 저는 별로 특별한 말을 한 것 같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그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항상 긴장해 보인다고 했어요. 여기서는 편하게 지내도 된다고요. 편하게 지내도 된다니요. 저는 그녀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편하게 지낸다는 게 뭘까요? 저는 늘 긴장하며 살아왔는데 다른 방법이 있나요? 저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대답했는데 그 말을 하고 나서 저 자신도 놀랐어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을 말이었는데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아마도 그녀의 따뜻한 분위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한지수는 살아남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그냥 사는 거라고 했어요. 살아남는 게 아니라 그냥 사는 거라고요. 그 말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어요. 그냥 산다는 것과 살아남는다는 것이 정말 다른 건가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공단 주변을 산책했어요. 해가 지고 있었는데 노을이 참 예뻤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바람도 시원하게 불었어요. 이런 풍경을 여유롭게 감상한 게 언제였나 싶었어요. 길을 걸으면서 만난 사람들도 인상적이었어요. 퇴근하는 직장인들이었는데 모두들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피곤해 보이긴 했지만 절망적이거나 무기력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내일을 기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남측 직원들의 일상을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됐어요. 그들은 아침에 출근해서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서로 안부를 묻고 농담도 주고받았어요. 그런 소소한 대화가 일상의 시작이었어요. 커피 문화도 흥미로웠어요. 자판기에서 뽑아 마시기도 하고 직접 끓여 마시기도 했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게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어요. 북에서는 커피가 사치품이었는데 여기서는 일상용품이었어요. 점심시간에는 함께 밥을 먹으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치적인 이야기는 거의 없었어요. 대신 가족 얘기나 취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주말에 뭘 했는지, 어디 놀러 갔는지, 무슨 영화를 봤는지 그런 이야기들이요. 그런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제 삶을 돌아보게 됐어요. 저에게는 취미가 있나요? 주말에 뭘 하며 보내나요? 가족과 편안하게 대화해 본 적이 있나요? 생각해 보니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저 일하고 집에 가서 잠자는 것의 반복이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그들의 위계 질서였어요. 물론 상하 관계는 있었지만 북에서처럼 절대적이지 않았어요. 아랫사람도 윗사람에게 의견을 낼 수 있었고 때로는 반대 의견도 표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윗사람도 그런 의견을 진지하게 들었어요. 어느 날 정말 신기한 광경을 봤어요. 남측 부장이 직접 바닥에 쏟아진 커피를 닦고 있는 거예요.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북에서는 직급이 높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 일은 항상 아래 사람들이 했어요. 그 부장은 자신이 흘린 거니까 자신이 닦는 게 맞다고 말했어요. 당연한 말이었는데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책임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지위가 높다고 해서 모든 걸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은 자기가 처리하는 거였어요. 또 다른 날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제일 어린 사원이 회의에서 부장의 의견에 반대 의견을 냈는데 부장이 화내기는커녕 오히려 관심 있게 들었어요. 괜찮은 아이디어라며 검토해 보자고 하더군요. 나이나 직급을 떠나서 아이디어 자체를 평가하는 거였어요. 저는 그런 광경을 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부러움일까요? 아니면 경이로움일까요?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부러웠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생각을 말할 수 있다는 게요. 북에서는 상급자에게 반대 의견을 내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한지수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어요. 점심시간이나 업무가 끝난 후에 잠깐씩 대화를 나눴어요. 그녀는 자신의 삶에 대해 자연스럽게 얘기했어요.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했다고 하더군요. 시를 좋아해서 그 전공을 선택했다고 했어요. 시를 좋아한다고 전공을 정할 수 있다니요. 북에서는 개인의 취향보다는 국가에서 필요한 분야를 우선시했어요. 적성보다는 사회적 필요성이 중요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하더군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한다니요. 저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아니, 좋아할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해야 할 일들이 정해져 있었고, 그걸 하는데 급급했어요. 개인적 취향이나 선호도 같은 건 사치라고 생각했어요. 한지수가 제게 뭘 좋아하냐고 물었을 때,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좋아하는 거? 저에게 그런 게 있었나요? 음식은 배고프지 않으면 됐고, 옷은 따뜻하면 됐고, 취미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좋아하는 것을 찾으라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녀는 또 제게 행복할 때가 언제냐고 물었어요. 행복할 때요? 저는 더욱 답변하기 어려웠어요. 행복이라는 감정 자체가 낯설었거든요. 저는 그냥 무사히 하루하루 지나가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큰 문제 없이 지나가는 게 최선이라고요. 그러자 한지수는 그건 행복한 게 아니라 안전한 거라고 하더군요. 다른 거라고요. 행복과 안전이 다르다니요. 저는 지금까지 안전하게 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행복은 사치라고 여겼고요. 위험을 피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게 중요했어요. 하지만 한지수의 말을 들으니 그게 아닌 것 같았어요. 행복과 안전은 정말 다른 거였어요. 안전은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행복은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나쁜 일만 피하려고 했지 좋은 일을 찾으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며칠 후 한지수가 저에게 작은 책 한 권을 건넸어요. 시집이라고 하더군요. 시간 날 때 읽어보라고 했어요. 시집이요? 저는 북에서 허용된
시만 읽어본 적이 있었어요. 주로 체제를 찬양하거나 혁명, 의지를 다지는 내용이었죠. 나만의 시는 어떨까 궁금했어요. 그 시집은 작고 얇았어요. 표지에는 들꽃 사진이 있었고 제목은 간단했어요. 한지수는 자신이 좋아하는 시집이라고 했어요. 대학교 때부터 갖고 있던 거라면서 조심히 읽어보라고 했어요. 소중한 책을 빌려주는 거였어요. 그날 밤 혼자 방에서 그 시집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나는 사람이고 싶었다. 저는 그 짧은 구절 앞에서 한참을 멈춰 있었어요. 사람이고 싶다니요. 저는 사람이 아닌 건가요? 아니면 사람이긴 하지만 사람답지 못했던 건가요? 그 한 줄이 제 마음을 크게 흔들었어요. 단순한 문장이었는데 왜 이렇게 마음에 와닿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사람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사람다웠나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면 그냥 사람 모양만 하고 살았던 건 아닌가 싶었어요. 그 순간 문득 제 삶을 돌아봤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저는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요? 당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아니면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였을까요? 저 자신을 위해 산 적은 있었을까요? 제 의지로 뭔가를 선택해 본 적이 있었을까요? 저는 방 안에서 펜을 꺼내 종이에 제 이름을 써봤어요. 박진우. 그 이름이 왜인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마치 처음 불러보는 이름 같았어요. 35년간 그 이름으로 살아왔는데 왜 낯설게 느껴질까요? 아마도 제가 제 이름의 주인으로 살아본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름을 쓰면서 생각해 봤어요. 박진우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할까요? 어떤 꿈을 꾸고 어떤 희망을 품을까요? 그런 것들을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주어진 역할만 충실히 해왔을 뿐이에요. 한지수와의 대화는 계속됐어요. 그녀는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언젠가 시인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자신의 시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요.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다니요. 저는 지금까지 누군가를 위로해 본 적이 있었나 생각해 봤어요. 아니, 위로받은 적은 있었나요? 힘들 때 누군가 제게 따뜻한 말을 건넨 적이 있었나요? 슬플 때 함께 울어준 사람이 있었나요?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준 사람이 있었나요? 생각해 보니 그런 경험이 별로 없었어요. 그녀가 제게도 꿈이 뭐냐고 물었어요. 꿈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꿈이라는 것을 가져본 적이 있었나요? 저는 항상 주어진 일을 하는 것만 생각했어요.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것이 목표였어요. 승진하고 인정받고 안정적으로 사는 것이요. 그런데 그게 목표가 아니라 의무 같다고 하더군요. 저만의 꿈은 없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꿈이라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제게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그저 시키는 일을 잘하고 문제없이 살아가는 것이 전부였어요. 한지수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도 해줬어요. 부모님이 시골에서 작은 농장을 운영한다고 했어요. 도시로 나와서 공부하는 딸을 자랑스러워한다고 하더군요. 명절 때마다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고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녀의 표정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가족에 대한 태도도 달랐어요.
북에서는 가족보다는 당과 조국이 우선이라고 배웠어요. 개인적 감정보다는 집단적 의무가 중요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가족이 진짜 소중한 존재인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제 가족 생각이 났어요. 평양에 계신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제가 여기서 이런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걱정하실까요? 아니면 이해해 주실까요? 부모님과 이런 편안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었나요? 김 과장도 자신의 딸 사진을 보여줬어요.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하더군요. 피아노를 배우고 있다며 자랑스러워했어요. 딸이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서 웃었어요. 아이의 꿈을 응원한다고 했어요. 북에서는 개인의 꿈보다는 국가에 필요한 인재가 되는 것이 중요했는데 여기서는 달랐어요. 시집을 읽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매일 밤 한 편씩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감정을 느꼈어요. 어떤 시는 슬프게 만들었고 어떤 시는 희망적으로 만들었어요. 어떤 시는 그리움을 불러일으켰고 어떤 시는 위로가 됐어요. 그런 감정들이 낯설었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감정이 움직인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북에서는 감정을 드러내는 게 위험했어요. 너무 기뻐도 안 되고 너무 슬퍼도 안 됐어요. 항상 절제하고 통제해야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감정을 느끼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구절이 있어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살아있다는 느낌. 저는 지금까지 살아있었지만 살아있다는 느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고 그냥 시간이 흘러갔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개성공단에서의 나날들은 달랐어요. 매일 새로운 걸 느꼈어요. 놀라움도 있었고 혼란도 있었고 때로는 기쁨도 있었어요. 이게 살아있다는 느낌인가 싶었어요. 변화하고 성장한다는 느낌이요.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라는 느낌이요. 한 달이 지나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늘 긴장하고 경계하지 않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게 됐고 편안한 마음으로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게 됐어요. 제 자신도 놀랄 정도로 변화했어요. 한지수는 제가 많이 달라졌다고 했어요.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편해 보인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제 좀 살아있는 표정이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표정이라니요. 그 말이 왠지 기뻤어요. 제가 정말 변하고 있다는 증거 같았어요. 점심시간이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기도 하고 제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물론 조심스럽게요. 하지만 예전처럼 완전히 침묵하지는 않았어요. 그들과 대화하면서 알게 된 건 그들도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거였어요. 우리와 똑같이 기쁨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는 사람들이었어요.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소중히 여기고 꿈을 꾸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교육받았던 것처럼 악마 같은 자본주의자들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오후에는 생일 파티가 있었어요. 한 직원의 생일이었는데 다른 동료들이 깜짝 케이크를 준비해 온 거예요. 다 같이 축하 노래를 부르고 케이크를 나눠 먹었어요. 그런 소소한 축하가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저도 케이크 한 조각을 받았어요. 달콤했어요. 단순히 맛이 달콤한 게 아니라 마음이 달콤했어요. 함께 축하한다는 마음, 함께 기뻐한다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북에서는 개인의 생일보다는 집단적 기념일이 중요했는데 여기서는 개인도 소중히 여겨지는 것 같았어요. 업무 시간 후에는 가끔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어요. 일 얘기도 하고 개인적인 얘기도 했어요. 물론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지만요. 그들은 제게 평양 이야기를 물어보기도 했어요. 어떤 곳인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 했어요. 저는 가능한 범위에서 대답해 줬어요. 북한의 좋은 점들을 말했어요.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나 전통 문화 같은 것들요. 그들은 관심 있게 들었어요. 비판적이거나 적대적이지 않았어요. 그냥 순수한 호기심이었어요. 2달째가 되어가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매일이 새로웠어요.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생각들, 새로운 감정들을 만났어요. 제가 알던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특히 자유라는 개념을 새롭게 이해하게 됐어요. 자유는 방종이 아니었어요. 책임감 있는 선택이었어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바를 추구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 자유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한지수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그녀는 저에게 삶의 의미에 대해 물어봤어요. 저는 처음에는 조국을 위해 사는 거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위해서도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자신의 행복도 추구해야 한다고요. 자신의 행복을 추구한다니요.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닌가요? 하지만 한지수는 자신이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길 수 있다고요. 그런 관점이 새로웠어요. 어느 날 저녁에는 한지수가 시 한 편을 들려줬어요. 그녀가 직접 쓴 시였어요. 짧은 시였지만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을 아름답게 표현한 시였어요. 그런 평범한 일들이 이렇게 시가 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저는 그녀에게 시를 쓸 때 어떤 기분인지 물어봤어요. 그녀는 자유로운 기분이라고 했어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했어요. 또 누군가 자신의 시를 읽고 공감해 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고 했어요.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도 뭔가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감정을, 제 생각을, 제 경험을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었어요. 물론 지금은 불가능했지만요. 언젠가는 저도 제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그런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2달 반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개성공단 폐쇄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정치적 이유로 개성공단이 문을 닫는다는 거였어요. 모든 게 너무 급작스러웠어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제 막 이곳에 적응하기 시작했는데 떠나야 한다니요. 이제 막 살아있다는 느낌을 알게 됐는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야 한다니요. 이제 막 자유의 맛을 알았는데 그걸 포기해야 한다니요. 남측 직원들도 당황스러워했어요. 모두들 아쉬워했어요. 함께 일하면서 정이 들었는데 이렇게
헤어져야 한다는 게 안타까워 보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됐어요. 철수 명령이 내려졌어요. 하루 만에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나야 했어요. 제대로 인사할 시간도 없었어요. 짐을 챙길 시간도 별로 없었어요. 마지막 순간 한지수가 저에게 뛰어왔어요. 그녀는 제 손에 뭔가를 쥐어줬어요. 시집이었어요. 그 시집을 꼭 쥐고 저는 트럭에 올랐어요. 뒤돌아보니 한지수와 다른 남측 직원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저도 작게 손을 흔들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개성공단이 점점 멀어졌어요. 저는 창밖을 계속 바라봤어요. 석 달 동안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곳이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이런 감정도 처음이었어요. 이별의 아픔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평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예전처럼 살 수 있을까요? 개성공단에서의 경험을 잊을 수 있을까요? 아니, 잊어야 할까요? 하지만 이미 변해버린 제 마음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요? 평양에 도착했을 때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차가운 현실이었어요. 모든 게 바뀌어 있었어요. 출입 통제가 생겼고 감시자가 배치됐고 연일 사상 검토 회의가 이어졌어요. 저는 더 이상 신뢰받는 기술자가 아니었어요. 의심스러운 인물이 된 거였어요. 사상 검토 회의에서는 개성공단에서의 모든 경험에 대해 보고해야 했어요. 남측과 어떤 접촉을 했는지, 감정적 동요는 없었는지, 의심되는 사상, 변질이 있는지 등등 모든 걸 물어봤어요.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생존이 달렸어요. 저는 거짓말을 해야 했어요. 업무상 필요한 접촉만 했다고 했고, 감정적 동요는 없었다고 했어요. 의심스러운 부분도 없었다고 보고했어요. 하지만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많은 감정적 동요를 겪었고, 많은 의문을 품게 됐거든요. 매일 밤 저는 한지수가 준 시집을 몰래 읽었어요. 그 시들을 읽으며 개성공단에서의 기억들을 떠올렸어요. 함께 밥을 먹었던 따뜻한 분위기,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던 회의, 그리고 한지수의 미소까지요. 그 모든 게 꿈같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런 시간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 밤 시집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 시집을 침대 밑에 숨겼어요. 사상 불순 문건 소지 혐의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다행히 그들은 시집을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후로 저는 더욱 조심해야 했어요. 언제 또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제 방에서도 안전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얼마 후 저는 제 방이 도청되고 있다는 걸 확신했어요. 전화기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고 제가 혼잣말로 한 말이 나중에 조사에서 언급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제야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저는 완전히 감시 대상이 된 거였어요. 저는 점점 고립돼 갔어요. 동료들도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개성공단에 다녀온 사람들은 모두 의심받았거든요. 사상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였어요.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하기 어려워졌어요. 모든 말이 조심스러웠어요.
일상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일들도 이제는 허락을 받아야 했어요. 외출할 때도 어디 가는지 보고해야 했고 누구를 만나는지도 알려야 했어요. 감시받는다는 느낌이 하루 종일 따라다녔어요. 어느 날 부모님을 만나러 갔어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는데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부모님도 제가 개성공단에 다녀온 후 달라진 상황을 알고 계셨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말은 하지 않으셨지만 불안해하고 계시는 게 느껴졌어요. 식사 중에 저는 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후회한 적은 없는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아버지는 젓가락을 놓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담배를 꺼내 피우기 시작하셨어요. 말없이요.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담배 연기가 천천히 올라가는 걸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아버지도 후회가 많으셨구나. 하지만 표현할 수 없었구나. 그렇게 사시는 게 안전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안전하지만 의미 없는 삶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살아남기 위해서만 사는 건 의미가 없다고요. 한 번이라도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고요. 개성공단에서 맛본 자유로움과 살아있다는 느낌을 다시 경험하고 싶었어요. 그것 없이는 죽은 것과 다름없었어요. 물론 위험하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여기 남아있으면 천천히 죽어가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몸은 살아있지만 영혼은 죽어가는 삶이요. 저는 그런 삶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아주 조심스럽게요.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게요. 어떻게 하면 이곳을 벗어날 수 있을까? 연구했어요. 국경 지역의 상황, 경비 체계, 탈출 경로 등등 모든 걸 알아봤어요.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의심받지 않게 자연스럽게 알아내야 했거든요. 옛날 동료들과 술을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물어보기도 하고 업무상 필요하다며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도 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계획이 구체화됐어요. 하지만 실행에 옮기기에는 아직 준비가 부족했어요. 더 확실한 기회를 기다려야 했어요. 성공 확률을 높여야 했거든요. 실패하면 끝이니까요. 단 한 번의 기회였어요. 기회는 뜻밖의 빨리 왔어요. 국경 지역 시설 보수 작업에 기술자가 필요하다는 공지가 나온 거예요. 위험한 곳이라 지원자가 별로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맞았어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지원했어요. 이런 기회가 또 올지 모르니까요. 면접에서는 왜 지원했는지 물어봤어요. 저는 조국의 변방을 지키는 일에 기여하고 싶다고 대답했어요. 모범 답안이었어요. 그들은 만족스러워했고 저는 쉽게 선발됐어요. 개성공단에 다녀왔다는 게 오히려 경험으로 인정받았어요. 국경지대에 도착해서 저는 낮에는 성실히 일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요.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요. 하지만 밤에는 다른 일을 했어요. 주변 환경을 살피고 경계 초소의 위치를 파악하고 순찰 시간을 확인했어요. 강의 상태도 매일 체크했어요. 수위가 어떤지, 얼음은 얼마나 얼었는지, 물의 흐름은 어떤지 모든 걸 확인했어요. 날씨도 중요했어요.
달이 없는 날을 골라야 했거든요. 어둠이 저의 유일한 동반자였으니까요. 준비는 거의 다 됐어요. 이제 실행만 남았어요. 마지막 밤이 다가왔어요. 마음의 준비도 끝났어요. 성공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실패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였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대로 살아봤자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잠든 걸 확인한 후 조용히 일어났어요. 미리 준비해둔 간단한 짐을 챙겼어요. 시집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그게 제가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추억이었거든요. 숙소를 빠져나오는 건 생각보다 쉬웠어요. 경비가 삼엄하지 않았거든요. 누가 이런 곳에서 도망갈 생각을 하겠어요. 하지만 저는 했어요. 자유를 향한 간절함이 두려움보다 컸거든요. 두만강까지 가는 길은 험했어요. 어둠 속에서 여러 번 넘어졌어요.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지늘게 빠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걸었어요. 자유를 향해서요. 한지수가 있는 곳을 향해서요. 드디어 강가에 도착했어요. 두만강이 눈앞에 있었어요. 얼음이 얇게 얼어 있었지만 완전히 얼지는 않은 상태였어요. 물소리가 들렸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저는 잠시 멈춰 섰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뒤를 돌아봤어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땅이 보였어요. 35년간 살아온 모든 기억이 거기 있었어요. 부모님도 친구들도 모든 추억이 거기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제가 있을 곳이 아니었어요. 제가 꿈꾸는 삶을 살 수 없는 곳이었어요. 앞을 봤어요. 중국 땅이 보였어요. 그 너머에 대한민국이 있었어요. 한지수가 있는 곳이요. 자유가 있는 곳이요. 살아있다는 느낌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곳이요. 진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곳이요. 저는 신발을 벗었어요. 양말도 벗었어요. 강물에 발을 담갔어요. 너무 차가웠어요. 뼈까지 시린 느낌이었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게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강을 건넜어요. 물이 점점 깊어졌어요. 발목, 무릎, 허리까지 물이 올라왔어요. 너무 추웠지만 참았어요. 자유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견딜 수 있었어요. 한지수가 말했던 그 자유를 위해서라면요. 강 중간쯤에서 발이 지늘게 빠졌어요. 빼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았어요. 천천히 몸을 돌려 다른 방향으로 발을 빼냈어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너무 가까이 와버렸어요. 그때 멀리서 호각 소리가 들렸어요. 순찰병이 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없어진 걸 발견한 거였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더 빨리 움직였어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물이 가장 깊은 지점을 지날 때가 가장 어려웠어요. 가슴까지 물이 올라왔고 물살도 셌어요. 균형을 잃고 넘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버텼어요. 죽으림을 다해 건넜어요. 자유를 향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어요. 드디어 중국 쪽 강가에 도착했어요. 물에서 나오는 순간 온몸이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하지만 기뻤어요. 해냈어요. 정말 해낸 거예요. 북한 땅을 벗어난 거예요. 감옥에서 탈출한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너무 추웠고, 너무 무서웠고, 너무 외로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도 들었어요. 해방감이었어요.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어요. 중국에서의 시간은 정말 힘들었어요. 브로커를 통해 이곳저곳을 전전했어요. 언제 잡혀서 북송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살았어요. 숨어 지내야 했고 신분을 숨겨야 했어요. 하지만 자유를 향한 희망은 잃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지수가 말했던 살아있다는 느낌을 찾고 싶었거든요. 자유롭게 살고 싶었어요.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어요. 제 의지로 선택하며 살고 싶었어요. 몇 달 후 드디어 남한 대사관에 도착했어요. 여권도 없고 신분을 증명할 것도 없었지만 저는 살아 있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제가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기적이었어요. 자유를 향한 의지의 승리였어요. 대한민국 땅을 처음 밟은 곳은 인천공항이었어요. 그곳에서 제가 본 첫 번째 장면은 자유로운 미소였어요. 또 다른 장면도 봤어요. 중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외국인 안내원과 영어로 대화하면서 웃고 있었어요. 자유롭고 자연스러웠어요. 아무도 그 아이를 감시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 아이의 말을 제재하지 않았어요. 그게 자유구나 싶었어요.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한지수가 말했던 살아있다는 느낌이 뭔지요. 이게 자유구나. 이게 사람답게 사는 거구나. 하고 느꼈어요. 공항 벤치에 앉아서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슬퍼서가 아니라 기뻐서였어요. 드디어 자유로워진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감시받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공항 직원이 제게 다가와서 괜찮냐고 물었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그냥 기뻐서 그런다고 했어요. 여기 온 게 너무 기뻐서요. 그 직원은 한국에 온 걸 환영한다고 했어요. 환영한다고요. 저를 환영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누군가로부터 환영받은 적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확실히 환영받고 있었어요. 진심으로요. 정착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언어도 달랐고 문화도 달랐어요. 모든 게 새로웠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제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걸 찾을 수 있었고 제 꿈을 가질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서점에서 시집 코너를 지나다가 한 권의 책을 발견했어요. 한지수가 준 그 시집이었어요. 여기서도 팔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시집을 사서 다시 읽어봤어요. 이번에는 자유로운 마음으로요. 나는 사람이고 싶었다. 이제는 이 구절의 의미를 완전히 알 것 같았어요.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저절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었어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다운 선택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저는 드디어 그 선택을 한 거예요. 지금 저는 작은 회사에서 기술자로 일하고 있어요. 돈은 많이 벌지 못하지만 행복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고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고 있거든요.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고 제 의지대로 살고 있어요. 때로는 개성공단에서의 시간들이 꿈이었나 싶을 때도 있어요. 너무 짧았고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하지만 제 서랍 속에 있는 시집을 보면 현실이었다는 걸 알아요. 그 짧은 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제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줬어요. 한지수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꿈꾸던 시인이 되었을까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녀에게 정말 고마워하고 있어요. 그녀가 제게 자유가 뭔지 가르쳐 줬거든요. 진짜 사람이 되는 법을 알려줬어요. 가끔 평양에 있는 부모님 생각이 나요. 제가 사라진 걸 알고 얼마나 힘들어 하실까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살아남기만 하는 삶을 살 수 없었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을 알아버린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지금 저는 작은 원룸에 살고 있어요. 남쪽으로 난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정말 따뜻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고 자유롭게 꿈꾸고 자유롭게 사랑해요. 저도 이제 그 세상의 일부가 됐어요. 어제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따뜻한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들도 살아있다는 느낌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그게 제가 여기 온 진짜 이유인 것 같아요. 매일 밤 저는 남쪽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마셔요. 그 바람은 자유의 바람이에요. 그리고 매일 밤 한지수가 준 시집을 읽어요. 그 시를 읽으며 개성공단에서의 추억을 떠올려요. 짧았지만 제 인생을 바꾼 소중한 시간들이요. 그때 만난 따뜻한 사람들과 느꼈던 자유로운 분위기를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지수에게 편지를 써보고 싶어요. 그녀가 제게 준 시집이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알려주고 싶어요. 그녀 덕분에 제가 진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걸 말해주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도 저는 살아있다는 느낌을 만끽하고 있어요. 제가 원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제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제 의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남쪽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저는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